존스톤, 윌키 콜린스. 1화 달의 보석의 기원. 영국 요크셔의 고요한 시골 저택에서 한 노령의 집사가 펜을 들고 앉아 있다. 그의 이름은 가브리엘 배터리지. 그는 지난 50년간 버라클 가문을 섬겨온 충실한 하인이었다. 이제 그의 손은 떨리고 머리는 휘어졌지만 기억만큼은 여전히 또렷하다. 배터리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회고를 시작한다. 그가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다. 그것은 한 개의 보석으로 인해 벌어진 기이하고도 끔찍한 사건들의 연대기다. 달의 보석이라 불리는 그 신비로운 황색 다이아몬드 때문에 평화롭던 버라클 가문에 불행이 찾아왔던 것이다. 배터리지는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일들을 정확히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들은 부분들도 빠짐없이 담아내려 한다. 그는 이 기록이 후세에 남겨져야 한다고 믿었다.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다. 이야기는 1799년 인도 세링가파탐 공성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군이 티푸 술탄의 요새를 함락시키던 그날, 한 젊은 영국 장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존 헌캐슬. 그는 버라클 가문의 일원이었으나 가족들과는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헌캐슬은 전투 중 티푸 술탄의 궁전에 침입했다. 그곳에서 그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거대한 힌두 신상 앞에 놓인 제단 위에 달빛처럼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황색 다이아몬드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보석은 손바닥만한 크기였으며 완벽하게 깎여진 표면에서 나오는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헌캐슬은 그 순간 이성을 잃었다. 전쟁의 광기와 보석의 아름다움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는 신상을 지키고 있던 3명의 브라만 승려들을 죽이고 달의 보석을 훔쳤다. 하지만 그가 미처 몰랐던 것은 그 세 승려가 죽어가면서 저주의 말을 남겼다는 사실이었다. 승려들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맹세했다. 달의 보석을 훔친 자와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불행이 따르리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보석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리라고 말했다. 그들의 저주는 공허한 협박이 아니었다. 보석에는 정말로 어둠의 힘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인도에서 돌아온 헌캐슬은 런던에 은둔하며 살았다. 그는 달의 보석을 은행의 금고에 보관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는 없었다. 밤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이 죽인 새 승려들의 환상이었다. 그들은 꿈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 보석의 반환을 요구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헌캐슬의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그는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었고 술에 의존하며 살아갔다. 가끔 거리에서 동양인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렸다. 그의 두려움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실제로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그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1848년 헌캐슬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달의 보석을 자신의 조카 딸인 레이첸 버라클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사랑이나 애정 때문이 아니었다. 헌캐슬은 유언장에 자신의 진실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버라클 가문이 자신을 배척했다고 여겼고 그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달의 보석과 함께 따라오는 저주를 통해 그들도 자신과 같은 고통을 맛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것은 죽어가는 남자의 마지막 악이었다. 유언장에는 또 다른 조건이 있었다. 보석은 레이첼이 18세 생일을 맞는 날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전달 역할은 허켄슬의 오랜 친구였던 프랭클린 블레이크가 맡게 되어 있었다. 블레이크는 헌캐슬의 진정한 의도를 모른 채 이를 단순한 생일 선물 전달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요크셔의 버라클 저택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레이디 버라클은 남편은 일찍 여인 과부였지만 딸 레이첼과 함께 조용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저택은 넓은 정원과 아름다운 장미밭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집사 베터리지는 이 저택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의 아버지도 버라클 가문을 섬겼고 그 자신도 어린 시절부터 이 집의 일원처럼 지내왔다. 그는 레이첼이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돌봐왔으며 거의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레이첼도 베터리지를 진심으로 따르고 신뢰했다. 베터리지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습관이 있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데니얼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펼쳐보곤 했다. 무작위로 책을 열어서 눈에 띄는 구절을 읽고 그것을 자신의 상황에 대한 계시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며 다른 하인들은 종종 웃곤 했지만 배터리지는 이 방법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레이첼 버라클은 당시 17세의 아름다운 소녀였다. 그녀는 검은 머리와 생기 넘치는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활발하고 솔직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특히 소설에 빠져 있었다. 또한 음악에도 재능이 있어서 피아노를 잘 연주했다. 하지만 레이첼에게는 한 가지 결점이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고집이 세고 감정적이 되곤 했다. 자신의 의견에 확신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으려 했고 화가 나면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이런 그녀의 성격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848년 여름, 레이첼의 18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레이디 버라클은 딸의 생일 파티를 위한 준비에 바빠졌다. 친척들과 지인들을 초대하여 성대한 잔치를 벌일 계획이었다. 배터리지도 저택의 청소와 장식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 프랭클린 블레이크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그는 레이첼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겠다고 알려왔고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레이첼의 삼촌인 존 헝캐슬로부터 온 것이라고만 했다. 레이디 버라클은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형이었던 헝캐슬을 좋아하지 않았다. 헝캐슬은 가족들과 불화를 겪었고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조카 딸에게 선물을 보낸다는 것이 석연치 않았다. 배터리지 역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가져오는 위험을 알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에 갑작스런 변화가 생기면 그것은 대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곤 했다. 그는 로빈슨 크루소 책을 펼쳐 점을 쳐보았지만 나오는 구절들이 모두 불길한 내용이어서 더욱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레이첼은 기대에 차 있었다. 그녀는 삼촌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들어왔다. 인도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다는 것, 모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 등이었다. 그런 삼촌이 보내는 선물이라면 분명히 특별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헝캐슬이 달의 보석을 훔쳐온 후 그 보석에 대한 전설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보석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이 다이아몬드의 역사를 추적해 나간 것이다. 그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달의 보석은 인도 고대 왕조 시절부터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져 왔다고 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보석은 원래 달의 여신의 눈이었다고 한다. 여신이 지상을 내려다보며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눈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신전에 두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석을 소유한 자는 여신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자에게는 저주가 내려진다고 전해졌다. 보석의 크기와 아름다움도 전설적이었다. 그것은 다갈 만한 크기의 완벽한 황색 다이아몬드였으며 특별한 방법으로 절단되어 58개의 면을 가지고 있었다. 빛이 닿으면 내부에서 신비로운 광채가 나왔고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빛을 발했다. 보석학자들은 이런 다이아몬드를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석을 지키는 세 명의 수호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대대로 브라만 승려들이 보석의 수호자 역할을 맡아왔고, 그들은 보석이 도난당하면 끝까지 추적하여 되찾아온다고 했다. 헝케슬이 죽인 세 승려들도 그런 수호자들 중 일부였으며, 그들의 죽음 이후 새로운 수호자들이 임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런던의 인도인 공동체에서는 달의 보석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헝케슬이 보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상인이나 학자들이었지만, 실제로는 보석의 행방을 추적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레이첼의 18세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버라클 저택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다. 요리사들은 특별한 만찬 메뉴를 준비했고, 정원사들은 꽃꽂이와 장식에 여념이 없었다. 배터리지는 손님들을 맞을 객실들을 점검하고 하인들에게 서빙 방법을 다시 한번 교육했다. 초대받은 손님들의 명단도 화려했다. 인근 지역의 명망 있는 가문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다. 특히 주목받는 손님은 고드프리 에이블 화이트였다. 그는 런던에서 활동하는 젊은 귀족으로 레이첼의 어머니가 딸의 결혼 상대로 점 찍어둔 인물이었다. 에이블 화이트는 잘생긴 외모와 우아한 매너를 가진 남성이었다. 그는 사교계에서 인기가 높았고 여러 젊은 여성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레이디 버라클은 그가 딸에게 청혼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이번 생일 파티가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레이첼 자신은 에이블 화이트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매력적인 남성이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곤 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실성을 찾기 어려웠고 때때로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또 다른 주요 손님은 프랭클린 블레이크였다. 그는 레이첼의 사촌이자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다. 블레이크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레이첼과는 몇 년간 만나지 못했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은 여전했다. 레이첼은 블레이크를 만나는 것을 무척 기대하고 있었다. 블레이크는 28세의 지적이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그는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견문을 넓혔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능통했다. 특히 그는 예술과 문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레이첼과 많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었다. 생일 파티 준비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버라클 저택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배터리지는 며칠 전부터 저택 근처를 배회하는 낯선 사람들을 목격했다. 그들은 동양인으로 보였으며 저택을 관찰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직접 접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마을 사람들도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인근 여관에 3명의 인도인이 투숙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종교적인 복장을 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명상이나 기도에 보냈다고 했다. 여관 주인은 그들이 매우 조용하고 예의 바른 손님들이라고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배터리지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런 일들이 프랭클린 블레이크가 가져올 선물과 관련이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없었고 레이디 버라클에게 보고하기에는 너무 막연한 추측이었다. 한편 레이첼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황색 보석을 보았다. 그 보석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꿈속에서 3명의 동양인이 나타나 그녀에게 보석을 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들의 얼굴은 슬픔에 차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레이첼은 이런 꿈을 어머니에게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레이디 버라클은 이미 생일 파티 준비로 충분히 바빴고 이상한 꿈 이야기로 그녀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꿈은 계속 반복되었고 점점 더 생생해졌다. 배터리즈는 마침내 로빈슨 크루소 책을 펼쳐 점을 쳐보기로 했다. 그가 펼친 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곧 나타날 것이었고,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한 것이었다. 배터리지는 이 구절을 읽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